철학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말씀드렸었던가? 대학 시절에 제 전공이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딴 공부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공부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죠. 리포트 때문에 책장을 건성으로 넘기면서 이해되지 않는 개념들과 단어들 앞에서 괜히 화만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단어들이 서서히 또 아주 조용히 이해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삶을 지나면서 다시 읽은 책들, 또 다시 마주한 문장 속에서 30년 전에 어설프게나마 들춰봤던 사상과 언어들이 이제는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서는 그게 지금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게 실천이든 통찰이든 어쩌면 작은 위안으로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쳐들은 철학의 한 구절, 흘려보낸 질문 하나조차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우리 삶의 저 밑바닥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서 어느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지금 당장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실천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씨앗을 뿌리라는 것. 그 씨앗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꽃 피울 날을 기대하면서 철학이 삶입니다. 삶은 곧 철학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여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지은이 알베르트 키칠러, 옮기니 최지수, 펴낸 곳은 웅진 제식하우스입니다. 이 책은요, 보통의 소개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해야겠습니다. 어떤 책 소개할 때 이 책 진짜 추천합니다 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거든요. 이거 예외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같은 작가의 책 나를 살리는 철학을 낭독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함께 들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더더욱 집중해서 오늘 소개할 이 책 한번 들어보시고 잘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이 책 다 듣고 나서 그 이전 책 나를 살리는 철학까지도 같이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2000년 전의 스승의 말 세네카입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요동치는 감정, 불확실한 미래,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진부하게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그 흔들림 한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삶과 죽음, 권력과 추방, 극단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내면의 평온을 일생 동안 훈련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처럼 이 책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는 생각이 아닌 실천의 철학, 개념이 아닌 삶의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장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의 선물, 잘 산다는 것은 철학의 선물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두 번째 장은 운명과 세상에 대한 태도를 다룹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법, 욕망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장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나는 나의 것이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떠나지 않게 붙들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마주합니다. 결함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결함마저 끌어안는 것이 진짜 인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이라는 게 참 어렵게 들려요. 근데 이 책 참 쉽게 쓰인 책입니다. 그리고 클로징 때에 제가 또 이 여름 아저씨가 요약 정리 한번 해드리잖아요. 근데 본문 안 듣고 요약만 들어서는 또 남는 게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꼭 다 듣고 요약까지 들어주십시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철학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 지금 우리에게 평온함이 필요한가? 평온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정신없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비적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 타인, 세상과의 사이가 모두 좋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다운 자기가 되려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려면, 먼저 내면을 정돈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삶의 대함에 있어서 실천성을 중요시했던 몇 안 되는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대제국 로마의 공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였을 뿐 아니라 존경받는 웅변가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집정관도 지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었고 이 시기에 동료 브루스와 함께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다민족 국가였던 로마를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봤습니다. 그의 인생 말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파문과 추방을 당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8년간 황량한 코르시카 섬에서 아내, 가족, 벗은 물론 문화생활과도 멀리 떨어져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산악 부족과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형수에게 죽을 것인지 추방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추방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동안 천식발작과 극심한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았으며 종종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인생을 배우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 이 말을 할 때 세네카는 이미 60이 넘었으며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 작가 중 한 명이었음에도 여전히 직접 철학 강의를 들으러 가곤 했습니다. 삶의 세 가지 관계, 운명, 타인, 그리고 나 자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도전 과제와 어려움,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힘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외부적인 환경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는 운명 또는 세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과 나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세 번째가 인생 학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철학의 본질, 알미 아닌 삶, 답이 아닌 질문. 세네카에 따르면 철학은 말 그대로 지혜를 향한 사랑이며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입니다. 철학은 잘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철학의 목표는 행복한 삶입니다. 지혜는 삶의 고통을 이기게 하며 행복한 정신의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현자란 기쁨에 충만해 있고 청명하고 만족스러우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철학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을 때 철학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전부 알려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네카는 그것을 큰 오해라고 했습니다. 철학이 지식, 통찰, 개념에 대한 예리함, 진실과 거짓을 보는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항상 개별적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개성이 있습니다. 인식과 보편적인 지혜의 규칙, 그리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개별적인 상황 사이에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그 자체로 모두에게 좋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학의 핵심 역량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자 지닌 가치의 우선순위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일인가? 가족인가? 돈인가? 여가인가? 쾌락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서 성공적인 삶의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상황과 관계없이 특정 가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철학의 본질은 답하기가 아니라 질문하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깨달음.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는 배움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세네카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러 그리 많은 것을 새로 배우려 하는가? 이미 배운 것들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확고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대체 언제 가질 것인가? 배운 것들을 직접 해보는 시간은 언제 가질 것인가? 지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겨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행동입니다. 세네카에게 철학의 본질은 말의 깨달음이 아닌 행동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는 철학은 실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좋은 삶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고요. 세네카는 무엇을 인생 훈련의 목표로 삼는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인생의 도전 과제, 어려움, 비극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편으로 삶이 주는 아름다움, 풍요로움,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인격과 마음의 상태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삶은 많은 요소와 힘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항상 전체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곧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행동이며 우리의 정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더 명확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맑아집니다. 영혼이 더 맑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태연해지고 더 만족스러워지고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한 끈덕진 힘, 즉 나쁜 습관들은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진정한 적입니다. 인내와 끈기, 정신을 단련하는 법. 본질적으로 사람이 삶을 배우는데 끝이란 없습니다. 세네카에 따르면 철학은 단순히 사유하고 탐구하고 깨닫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깨달음과 통찰은 결국 실질적으로 실천됨으로써 유익한 영향을 발휘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사람도 자기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좋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면 특별한 교훈 없이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오로지 철학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을 지속할 인내와 끈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원하는 사고 습관과 행동 습관을 자연스러운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결단력과 일관성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걱정이 없고 지속적인 마음의 평온이 있는 삶이다. 연습을 지속하면 시간이 흐르며 습관이 되고 이는 제2의 본성이 되어 성격을 형성하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내면 깊숙한 곳에 진정한 자아를 만들어줍니다. 적응의 과정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운동이 기쁨의 원천이 되거든요. 세네카는 많은 사람이 몸을 단련하는 반면 정신은 단련하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운명을 다루는 기술 첫 번째, 회복 탄력성과 평정심. 취소된 여행, 빚 때문에 망친 휴가, 놓쳐버린 기차, 전 재산의 몰락, 소유물의 상실, 깨진 약속, 망친 시험, 실패한 비즈니스, 소득의 감소 등등. 특정한 사람들, 그들과 맺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운명적인 섭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은 이것 말고도 넘쳐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화, 걱정, 근심, 불안을 가져다 주며 개인적인 위기를 겪게 하고 나아가 슬픔, 좌절, 우울을 겪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 실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태연하게 그러한 것들을 겪어내거나 적절한 시기에 처리해내고 넘어서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현대에 들어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겪더라도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외부 사건들에 쉽게 흔들리고 자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이성을 잃어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성에 기반한 자기 통제력을 잃으면 거기에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분노, 화, 짜증, 불안, 흥분과 같은 감정들이 동반되므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명을 다루는 기술 두 번째, 반항 대신 수용하기. 평온함은 의연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평온함은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위에 있습니다. 세네카는 현재도 인간이며 인간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안에 빠져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결과를 낳는데 기여한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관계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 불행, 숙명적인 사건을 자기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운명이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떠한 일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러한 변화에 좋든 나쁘든 노출되어 있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반항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네카에게 그러한 반항은 자연 자체에 대한 반항이거든요. 이 모든 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을 원하는 이는 운명의 친구이고 원하지 않는 이는 운명의 하인이다. 물론 모든 일을 이해하기란 어렵고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더라도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의 결론 중 하나는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유일하게 싫어하는 것은 태어남입니다. 마음이 자잘한 걱정에서 벗어나 불행이나 사고를 자연의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준이 되면 우리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운명을 다루는 기술 세 번째,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기. 불운의 사고, 상실, 크고 작은 불행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는 내부와 외부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내부의 가치에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자기 자신 안에서, 내부의 균형에서, 쾌활하고 평온한 기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외부 사건이 쥐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세네카는 운명이 준 것이 아닌 것은 운명이 빼앗아 갈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생각하고 원하고 평가할 때 외부적인 것에 가능한 한 초점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네카가 태평함과 무관심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운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해야 합니다. 외부적인 계획, 과업, 소망을 목적 지향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외부의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진정한 부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설사 실패하더라도 내부에 존재하는 우리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명을 다루는 기술 네 번째. 최악을 대비하고 생각을 바꾸기. 운명을 다루는데 매우 좋은 방법을 하나 더 말하자면 바로 일의 실패, 방해, 어려움, 좋지 않은 일의 흐름, 불운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나쁜 일에 대한 정신적인 대비라고 불렀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분노, 화, 실망을 겪으며 장기간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면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상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운명을 눈앞에 현실처럼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대는 항상 많은 일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운명을 불평하지 말고 다가올 모든 일을 우아한 평정심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일은 가장 좋게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떠한 일을 나쁘거나 좋은 일로, 사고를 재앙이나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어떠한 일이 그것 자체로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올바르지 않은 말입니다. 스투어 철학자는 사실이나 사건 자체에는 아무런 평가적인 가치가 실려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실이나 사건을 우리의 목적, 의지, 가치와 관련지어 좋거나 나쁜 성질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나의 이해 안으로 통합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모든 불행은 우리가 평가하는 만큼만 불행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만 불행합니다. 세네카에 따르면 많은 것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어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삶을 배우는 것. 세네카는 인생을 잘 살려면 죽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을 배우는 데에는 평생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놀랄 만한 사실은 그렇게 평생에 걸쳐 배우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배운다는 건 삶의 모든 순간, 생명이 있거나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새로이 생겨나고 다시 소멸하며 변화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러한 사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덧없음을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무상함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능동적으로, 용감하게 직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영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사물과의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 것 역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필요한 만큼 생각을 기울이지 않으며 현실에서 죽음을 보게 되면 이를 피하려 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며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과 덧없음의 현상을 직면할 때 감정과 마음도 변화합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이 줄어들고 삶의 기쁨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인간사 모든 일은 덧없음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 명예로운 지위, 못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헛되이 외치는 너른 거실과 안뜰, 유명세, 좋은 가문 출신의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그 외에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행복의 다른 모든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외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모든 것, 이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빌려온 영광에 불과합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동안
그걸 즐기고 감사해야 할 뿐, 손에서 빠져나갔을 때 없어졌다고 슬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사랑하는 아우를 잃은 고위 관리 폴리비우스를 다음과 같이 위로했습니다. 그대에게 훌륭한 아우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가. 훌륭한 아우가 있었음을 기뻐하시오. 비록 아우의 생이 그대의 바람보다는 너무 짧았더라도 그와 함께했던 기쁨이 좋았다고 여기시오.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매일 삶의 일부를 빼앗기고 성장 중이라고 하더라도 삶은 계속해서 조금씩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루하루 다가오지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그대의 삶은 곧 죽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신체만이 지속적인 신진대사를 겪는 게 아닙니다. 마음 역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해가며 새로운 경험으로 오래된 경험을 덮어쓰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나는 바로 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경언인 죽음을 훈련하라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죽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죽음과 덧없음을 향한 평온함이 내면의 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 걱정, 좌절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와 소유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세네카는 우리에게 소유와 작별하라고, 그러면 야망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권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말은 그가 살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사회적,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인도와 중국의 문헌을 보면 감각적인 인상이 욕심을 일깨우기 때문에 감각을 차단하면 비로소 편안한 삶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미디어와 광고의 만연으로 우리의 감각은 끊임없이 자극에 휩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물질적인 것, 소유, 자산, 부와 빈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세네카는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둘러싼 우리의 생각을 통해 비로소 선하거나 악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소유물, 자산, 부 또는 빈곤을 잘 다루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많이 가짐 또는 적게 가짐에 대해 지닌 내면의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우선 소유 그 자체에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말고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그의 스승인 아탈루스로부터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를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부가 지닌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끊임없이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를 깎아내릴 생각이 없다. 다만 그대가 부 때문에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돕고자 할 뿐이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부가 언제고 그대에게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유한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여겨야 한다. 내면의 자유와 자기 통제. 지혜만이 자유라는 말은 세네카와 스토아 학파 전체, 그리고 고대 동서양에서 지혜를 다루던 다른 학파들의 핵심 명제입니다.
변함없는 삶의 사실들, 세상에 던져짐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존재 방식, 사회와의 구체적인 상황들, 운명과 실제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태 사이에는 인식, 평가, 처리가 있습니다. 이 셋은 불안, 실망, 슬픔, 기쁨, 만족과 같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외부 사건의 사실이 거쳐가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특정 사건이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는지 결정짓습니다. 비록 운명인 필연성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세네카는 내면의 자유가 영혼의 건강함, 행복, 평온, 영혼의 고귀함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네카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에 의해 조정당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티스테네스가 나를 해방시켜 주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이고 내 것이고 무엇은 내 것이 아닌지 가르쳐 주셨다. 나의 소유물도 내 것이 아니고 친척, 가족, 친구, 명예, 지인, 장소, 체류지 모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대의 것은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조절하는 힘일 것이다. 고요한 성찰, 내면의 요새를 쌓는 법. 잘 정돈된 정신 상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한 걸음 멈춰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네카는 고요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활동의 쳇바퀴를 멈추고 자기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대여, 가능한 한 그대의 내면으로 돌아오라.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그러한 사람이 그대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라.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데 위협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신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내면의 믿음, 태도, 통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 사이에 가상의 방벽을 쌓아야 합니다. 힘을 얻고 사회의 압박에 맞서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벽 뒤에 있는 내면의 요새로 주기적으로 후퇴해 들어가야 합니다. 오로지 그곳, 자신의 중심 안에서만 비로소 만연한 오해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와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명상, 고독의 시간이 없다면 자기 통제력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현실로 들어가 지도를 확인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한 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수정하는 조타수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항상 갑판에 머물러 있다면 바람과 해류가 만들어내는 소음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는 갑판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욕구, 올바른 태도와 가치, 그리고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 로마인들이 마음 또는 영혼의 평온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아타락시아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인간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행복을 그리스인들은 에우다의 무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정념을 극복해내는 승리가 아니면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쳐내야만 하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에 도달하기 위한 대가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행복이 외부의 것이나 운명의 변덕스러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면에 달려 있다는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세네카는 마음의 평화와 평정심을 행복과 동일시했습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평온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며 기쁨을 만드는 토대이자 휘둘리지 않는 정신의 기초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깊은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바다 표면에서는 물결이 일지만 깊은 바닷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는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표정에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차분하냐라고 묻자 그는 자신의 아들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세네카는 자기 주도성을 갖춘 사람을 내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대체로 외부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내면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인생을 설계하고 내면의 힘과 외부의 도전 사이의 균형을 잘 관리하면 세네카가 말하는 최고의 선, 즉 몸과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노력은 몸, 마음,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적인 평화는 삶의 기쁨과 주어진 선물을 잘 즐기고 자신감 있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과 세네카의 말의 핵심은 현자의 마음의 평정입니다. 이는 이상적인 정신 상태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로 마음이 확고하고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안에서 고요하게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적 불안정의 원인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외부의 사건, 상황, 충격, 변화입니다. 가장 좋은 정신 상태는 외부의 사건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네카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즉 자기 정체성과 자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아의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중심에서 벗어나고 감정에 휘둘려 흐트러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만의 존경스러운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기쁘거나 슬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의 불평등 속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정의 무관심이나 정서적인 둔함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완전한 평온에 이르고 정돈된 마음가짐과 내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네카는 좋은 삶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외부의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강하게, 차분하게, 주의 깊게, 끈질기게 자기 정체성과 긍정적인 기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때론 사건들이 폭풍우처럼 불어닥치고 내부의 성이 흔들릴지라도 궁극적으로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탁월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차분하고 고요하며 불의와 모욕을 높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감정 없음 또는 무기력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감정을 분명히 느끼되 그 감정들이 우리의 근간을 흔들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지루함, 수동성, 무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과업과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의 성을 방어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쁘게 살면서도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끝에서 다다라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의 본질. 모든 운명보다 강한 것은 정신이니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영혼은 삶의 방향을 정하며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냐, 불행한 삶이냐를 결정짓는다. 세네카가 행복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말은 행복은 오로지 영혼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내면에서만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행복은 외적인 재화, 즉 부, 명성, 권력, 가족, 자녀, 좋은 친구, 많은 하인 등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적인 성찰을 통한 개인의 중요성이 강해지면서 행복은 영혼의 지속적인 행복감과 기분 좋은 상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인 행복이 지닌 결정적인 장점은 바로 남에게 빼앗길 수 없고 어떠한 불행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적 행복은 우리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이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지속적으로 유익하며 무엇이 해로운지, 어떠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할지, 어떠한 것을 피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건강한 이성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모든 생명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완성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자기 완성을 이루고 최고의 행복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을 특징 짓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성이다. 이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완전히 발달하면 그 안에 인간의 행복이 담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세네카에게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외적인 욕구를 축소시키며 겸손과 사치와 허용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다양한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영속적인 행복의 적입니다.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인생에 우연히 주어지는 것들을 즐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나의 것이다. 인간은 모든 외적인 것에서 떠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에게 기뻐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능한 한 타인으로부터 물러나고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며 적대적인 일도 선의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신과의 합일은 개인의 진정성 또는 삶의 진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합일은 한 인간을 완성시키고 본래의 중심과 본질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세네카는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꾸며진 행동을 하려는 중독 증세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결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은 바쁜 사람에게도 지혜롭고 집중적인 시간 관리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자유시간을 허무한 잡일과 개인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로 낭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한 자아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닫게 될 때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세네카에 따르면 이는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실용적인 철학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알베르트 키칠러가 세네카의 다양한 저작에서 핵심 통찰을 뽑아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 3단어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 외부가 아닌 내면에 집중할 것. 두 번째, 정신. 물질보다 마음의 평온을 추구할 것. 세 번째, 초연.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것.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자는 아래와 같은 5가지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운명과 외부 사건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들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되 우리의 반응과 해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소유와 물질에 대한 철학입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의 자족에 있습니다. 모든 외적인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빌린 것이므로 집착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히 누리되 없어져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 죽음과 무상함에 대한 성찰입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이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여 있었죠?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균형 잡힌 상태. 다섯 번째, 자기 성찰과 실천. 철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철학적인 삶의 핵심인 것이죠. 자, 오늘의 철학 공부는 여기까지.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Hey, I don't know if you're listening to the things I say. I've been thinking about how I let you down. Remember when I told you I thought that everything was gonna be okay? I wish I could go back, 'cause I changed every single word and every mistake.
silence brings. Remember when we used to pick flowers for decorating back at your place? But now the only flowers are flowers that I've been laying down on your grave. Still can't let you go. Remember when you told me you thought that everything was gonna be okay? Still can't let you